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말 못하는 짐승은 죽어서도 저를 지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톱으로 낡은 장판을 긁어대던 나의 복실이 그곳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을 참교육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녀석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저에게 남겨준 기적 같은 유산 이야기. 손수건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겨울의 심장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닿지 않는 높은 언덕, 재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소문만 수년째 유령처럼 떠도는 산동네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인집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마치 집주인인 김부님 할머니의 굽은 등처럼 집 또한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 오래였지요. 우풍이 드는 창틈을 겹겹이 바른 문풍지로 막아보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만은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방 안의 풍경은 정지된 흑백 사진처럼 고요합니다. 기름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냉골, 그 한가운데 깔린 낡은 전기장판 위에는 두 개의 늙은 생명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숨을 쉬고 있습니다. 78배 김부님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17살 된 믹스견 복실이입니다. 복실이는 그저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부님 할머니의 지난 17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산전수전의 시간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복실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백수를 바라보는 노견이 되었습니다. 백내장이 내려앉아 눈동자는 뿌옇게 탁해졌고 관절염으로 굳어버린 뒷다리는 제 몸 하나 지탱하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귀를 쫑긋거리는 영민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갈라진 손으로 녀석의 앙상한 등뼈를 쓰다듬습니다. 메마른 털의 감촉, 그 까슬까슬함마저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낯선 소음이 골목을 침범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아닌 육중하고 부드러운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복실이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 올 리 없는, 아니 오지 않기를 바랐던 비싼 차의 주인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녹슨 철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고 마당에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두 남녀가 들이닥쳤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최미자였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과 윤기가 흐르는 명품 코트, 곰팡이가 핀 벽지와 누렇게 뜬 장판이 깔린 이 방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를 향한 반가움이나 안부보다는 처리해야 할 업무를 앞둔 사람의 피로감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젖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괘씸하고 야속하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틀어막는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 냄새가. 환기 좀 시키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냄새라. 며느리의 손사래에 할머니가 주섬주섬 꺼내려던 꿀물병은 다시 아랫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안함에 붉어진 할머니의 얼굴을 외면한 채 아들은 선체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이나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이 집 내놨습니다. 할머니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먼저 간 남편이 평생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를 직접 날라 지은 성이었습니다. 철수 녀석의 대학 등록금을 댈 때도 결혼 자금을 보탤 때도 팔지 않고 지켜온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공간을 자금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버렸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으니 다음 주까지 비워주세요. 어머니 거처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으로 알아봐뒀습니다. 여기서 혼자 공상맞게 사시는 것보다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있으니 훨씬 나으실 겁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늙은 어미를 짐짝처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의 뜻을 비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노라고, 요양원 따위는 갈 생각이 없노라고 말입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가 품에 꼭 안고 있는 늙은 개, 복실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생명에 대한 연민은커녕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그리고 요양원 가시려면 주변 정리부터 확실히 하셔야죠. 저 개 말이에요. 며느리의 손가락이 복실이를 가리켰습니다. 설마 저 냄새나는 짐승을 데려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요양원에는 개 반입 금지예요. 털 날리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병원 가서 안락사 시키세요. 그게 깔끔해요. 안락사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는 존재를 처리하고 깔끔하게 없애라는 그들의 요구는 잔인함을 넘어 폭력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심장이 할머니의 가슴께에서 콩닥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실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외면한 긴 세월 동안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눈물을 닦아주던 유일한 혈육보다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절규하듯 거절하자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엄마, 미자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정 그러시면 길바닥에 나앉으시던가요.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짐 싸두세요. 저 늙은 개 처리 안 해놓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갖다 버릴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더욱 짙어진 정막과 늙은 여인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부님 할머니는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부였던 집과 아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그녀를 배신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품 안에 안긴 병들고 늙은 강아지 한 마리뿐. 할머니는 복실이의 젖은 코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끙끙.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복실이가 앓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녀석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탓일까요? 복실이는 힘겨운 몸짓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자개장 및 곰팡이가 슬어 거뭇거뭇한 그 어두운 구석 자리였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앞발로 장판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발톱이 닳고 피가 맺히는데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닥 아래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 처절하고도 집요한 몸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주인과 개는 그렇게 세상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낡은 집에는 더 짙고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방 한 곳곳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비정한 말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박혀 있었지요. 김부님 할머니는 식어버린 꿀물 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허탈감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쫓겨날 신세가 되었다는 막막함보다 17년을 함께한 가족을 제 손으로 없애야 한다는 강요가 노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복실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은 말입니다. 녀석은 평소 좋아하던 북엇국 국물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지요. 아마도 영민한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깊은 한숨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가 녀석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리 달래보아도 복실이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드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처지가 꼭 자신과 닮은 것 같아 할머니는 녀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잠을 설치던 할머니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긁어대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쥐라도 들어왔나 싶어 황급히 불을 켠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겨워하던 복실이가 어느새 안방 구석으로 기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자개장 및 습기가 차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 어두운 모서리 자리였습니다. 복실이는 앞발로 장판 바닥을 끊임없이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소중한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혹은 그곳만이 자신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듯 집요한 몸짓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달려가 녀석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좀처럼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순하게 안겼을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향한 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일종의 필사적인 거부 의사였지요. 자세히 보니 복실이의 발톱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긁어댔는지 발톱이 깨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장판 위로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복실이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는 수건에 물을 적셔 피 묻은 발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쓰라릴 법도 한데 복실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뿌연 눈으로 하염없이 장롱 밑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옛말에 개나 고양이가 죽을 때가 되면
제 몸 숨길 자리를 찾는다던데 하필이면 저 차갑고 구석진 자리가 녀석의 마지막 자리란 말인가 싶어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보아도 복실이는 몸을 비틀어 기어코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압박은 더욱 거세게 할머니를 조여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할머니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최미자였습니다. 받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여나 전화를 피하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까. 두려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한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날 선 칼날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안부를 묻는 신용조차 없이 곧바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다는 통보, 그리고 화요일 아침 7시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복실이의 처분에 대한 확인 사살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개는 병원 알아보셨어요? 동네 동물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비용 얼마 안 하던데요. 정 마음 약해서 못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람 보낼 테니까요.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수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하고 가족 간의 정보다 편의가 우선인 세상이라지만 어쩌면 이토록 매정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쥐어짜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년을 끼고 산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고, 요양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현실의 벽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며느리의 계산적인 말들, 길바닥에 나앉아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호소들이 쏟아졌습니다. 화요일까지 개를 없애놓지 않으면 강제로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먹먹한 기계음만이 맴도는 방 안에서 할머니는 멍하니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요일, 이제 겨우 닷새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 늙은 노인과 병든 강아지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복실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줄 알았던 녀석이 어느새 또다시 몸을 일으켜 장롱 밑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그 소리. 어제보다 더 느려졌지만 더 처절하게 들리는 긁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발톱이 다 닳아 뭉툭해졌는데도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행동만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바닥의 장판이 뜯겨나가고 시멘트 바닥이 드러날 기세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울며 말려보았지만 복실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저 작은 생명을 저토록 집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한 로망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짐승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할머니는 복실이의 곁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녀석의 피 맺힌 발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결국은 아들 내외의 뜻대로 되고 말 것이라는 패배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저항이란 게 고작 이 방 한 구석에서 버티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묘한 오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자는 생각. 내가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설령 내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너를 안고 자야겠다고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울리는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는 복실이의 발톱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비극을 막아보려는 간절한 구조 신호처럼 긴 밤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슬픈 자장가 삼아 복실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내 새끼의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말입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낡은 지붕을 때리고 창틀이 덜컹거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지던 그 처절한 긁는 소리, 벅벅거리던 복실이의 발톱 소리가 멈춘 것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김부님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안방 구석 뜯겨나간 장판 위에서 복실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새 반쪽이 되어버린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애처롭게 오르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녀석을 안아 올렸을 때 복실이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장롱 밑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던 녀석이 이제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할머니의 품에 힘없이 안겼습니다. 복실아. 아가, 정신 좀 차려봐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내장으로 하얗게 덮인 눈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생전의 맑고 깊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칠고 메마른 혀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한 번, 두 번 하찼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미안하다는 사과였으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늙은 충견의 고백이었습니다. 끙, 끙. 가늘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녀석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작은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방 안의 시간도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함께 억눌린 신음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복실이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17년 세월,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고 자식보다 살갑게 곁을 지켜준 내 새끼. 따뜻한 고기 국물 한 번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 편안한 방석 위가 아닌 차가운 장판 위였음이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더욱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복실이를 안고 앉아 있다가 뻣뻣하게 굳어버린 녀석의 몸을 하얀 광목천으로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가는 길 따뜻하게 입혀보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마당의 무릉덩이를 밟으며 성큼성큼 들어오는 발소리. 아들 철수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그는 마치 감시하러 온 간수처럼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하얀 천덩어리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철수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보다 방 안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더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천으로 덮인 복실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죽었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처리하기 골치 아팠는데 병원비 굳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사 가기 전에 짐 하나 줄었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닌 지독한 계산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에 할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검은색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여기 담으세요. 동네 시끄럽게 땅 파고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버려요. 요즘 누가 죽은 개를 땅에 묻습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쓰레기 봉투. 17년을 가족으로 산 생명을 쓰레기 취급하며 봉투에 담아버리라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가 복실이의 시신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집어들어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철수는 맞은 손등을 문지르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내 새끼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놈보다 100배는 효자였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냐? 쓰레기? 내 놈 마음보가 쓰레기다. 당장 나가라. 할머니는 복실이의 시신을 등 뒤로 숨기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내일 아침 7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 오면 얄짤없습니다. 그때까지 저거 안 치우면 인부들 시켜서 쓰레기장에 던져버릴 겁니다. 짐 안 싸두시면 강제로 뺄 거니까 그리 하세요.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막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킬 힘이 없다는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복실이마저 쓰레기 취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 할머니는 싸늘하게 식은 복실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복실아, 미안하다. 이 할미가 힘이 없어서 너 하나 묻어줄 땅 한 평이 없구나. 할머니의 시선이 무심코 방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가 죽기 직전까지 그토록 집요하게 긁어대던 곳. 오래된 자개장 밑에 노란 장판은 처참하게 뜯겨나가 거친 시멘트 바닥이 희끄무레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남긴 유언이자 마지막 다잉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홀린 듯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순히 아파서 그런 것이라기엔 그 집착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간절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탈진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은 채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할머니의 손은 복실이의 차가운 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너와 함께 뛰어놀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창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주술처럼 지친 노인을 깊은 꿈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 끝에 인생을 뒤바꿀 기적 같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지독한 슬픔이 김부님 할머니의 의식을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죽은 자를 부르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지요. 할머니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복실이를 품에 안은 채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잠이라기보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일종의 도피이자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축축하고 차갑던 단칸방의 냉기가 사라지고 감은 눈꺼풀 위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부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곰팡이가 핀 눅눅한 방구석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노란 유채꽃이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들판이었습니다. 발끝에 닿는 흙은 보드라웠고 뺨을 스치는 바람에서는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징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지더니 저 멀리 꽃물결 사이로 하얀 점 하나가 튀려 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쉰 목소리로 앓던 노견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까지 뻥 뚫릴 만큼 청아하고 힘찬 생명력이 넘치는 짖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꽃밭을 헤치며 바람처럼 달려오는 저 녀석. 백내장으로 하얗게 덮여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고 관절염으로 굳어 절뚝거리던 다리는 스프링처럼 탄력이 넘쳤습니다. 17년 전 꼬물이 시절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하고 눈부신 모습의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아. 내 새끼 복실이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복실이는 망설임 없이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할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락 안기는 묵직한 무게감, 코끝에 닿는 꼬순내 나는 털 냄새, 까칠하면서도 따뜻한 혀의 감촉.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어디 갔었어? 나만 두고 어디 갔었어? 아픈 건 다 나은 거야? 이제 다리는 안 아파? 복실이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낑낑거리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응 할머니.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의 젖은 뺨을 하자주었습니다. 거칠었던 혀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그윽한지 할머니의 가슴 속으로 복실이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었어. 할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복실아, 맛있는 고기 한 번 배불리 못 먹이고 따뜻한 방석 하나 못 사주고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몹쓸 놈들한테 험한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복실이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가슴에 머리를 부비었습니다. 마치 아니야 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했어. 나는 그거면 됐어. 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던 복실이가 문득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멍멍 짖으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복실이는 유채꽃밭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바닥을 탁탁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죽기 직전 현실의 방구석에서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몸짓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아니라 명확한 확신에 찬 안내였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에 뭐라도 있는 거야? 복실이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긁는 신용을 하더니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할머니. 잊지 마. 바로 여기야. 그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복실이는 임무를 다했다는 듯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쏟아지는 찬란한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가지 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가. 할머니가 손을 뻗어보았지만 녀석은 뒤를 돌아보며 씩씩하게 짖고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허공에는 따뜻한 온기와 꼭 찾아야 해. 라는 녀석의 마지막 당부만이 남아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헉. 할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을 때 창밖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차가운 현실. 품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복실이의 시신이 안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꾼 꿈의 여운이 너무나 강렬하여 할머니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꿈이라기엔 복실이의 눈빛이, 털의 감촉이, 그리고 마지막 행동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바닥. 그래. 바닥을 가리켰어. 할머니의 시선이 홀린 듯 안방 구석, 자개장 밑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가 죽기 직전까지 피가 나도록 긁어대던 그곳. 꿈속에서도 녀석은 바로 그 행동을 반복하며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조심스레 눕혀두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칼과 숟가락을 챙겨든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식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찍! 할머니는 복실이가 긁어놓아 너덜너덜해진 장판 틈으로 칼날을 밀어 넣었습니다. 오래되어 바닥에 눌어붙은 장판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습니다. 장판을 걷어내자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로 뒤덮인 시멘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 불빛을 비추어 바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장롱 다리가 놓여있던 구석진 곳의 시멘트 색깔이 주변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깼다가 다시 메운 흔적처럼 시멘트의 결이 거칠었습니다. 여기구나. 내가 말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할머니는 숟가락을 뒤집어 그 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확신, 복실이가 목숨을 걸고 10년간 깔고 앉아 지켜온 비밀이 그곳에 있다는 직감이 할머니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툭 하고 숟가락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흙먼지를 털어내자 검은색 비닐봉지로 칭칭 감은 묵직한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겹의 비닐을 벗겨내자 녹이 쓴 낡은 사탕 깡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신문지 뭉치와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신문지 사이에서 나온 것은 5만 원권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지금 이 집터 바로 옆 공터에 땅 문서와 금덩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영감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여보, 부님아,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겠구먼. 내 정신이 요즘 자꾸 오락가락해서 혹시라도 당신 고생시킬까봐 정신이 조금이라도 말짱할 때 미리 좀 챙겨뒀어. 철수 그 녀석, 지 어미 고생하는 줄 모르고 사업한답시고 설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언젠가 당신이 사는 집까지 팔아먹으려 들까봐 내가 몰래 비상금 좀 모아뒀어. 이 돈이랑 땅 문서 절대 자식 놈들 주지 말고 당신 노후에 써. 맛있는 거 사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 복실이 간식도 좀 사주고 그리고 내가 복실이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이거 잘 지키라고. 그 녀석 영물이라 내 말 알아들었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네. 영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무뚝뚝해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양반이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면서도 아내의 미래가 걱정되어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밑에 보물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실이, 녀석은 할아버지가 이 깡통을 묻을 때 그 곁을 지켰고 할아버지가 떠난 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가 밤새 긁어대던 그 행동은 죽음을 앞두고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녀석의 처절한 유언이자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시신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걸 지키려고 그 차가운 데서 말이라도 하지, 짓기라도 하지. 하지만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힘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복실이의 숭고한 충성심이 그녀의 굽은 등을 곧게 펴주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30분. 아들 내외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치기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눈을 닦았습니다. 복실이의 시신을 가장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 올 때나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고운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 쪽을 찌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어제까지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던 초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당당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의 사진 옆에 깡통과 편지를 올려두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집, 그리고 내 인생, 이제 내가 지킬 차례다. 저 못된 놈들 혼쭐 내주고, 너는 내가 제일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묻어줄게. 거기서는 할아버지 만나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라. 할머니는 현금 다발과 땅 문서를 품속 깊이 단단히 넣고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할머니를 비추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트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부님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두 수호천사, 남편과 복실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아침 7시 정각. 고요하던 골목길을 깨뜨린 것은 육중한 이삿짐 트럭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트럭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검은 매연을 내뿜었습니다. 곧이어 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최미자가 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건장한 인부 2명이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통보의 마감 시간, 그들은 마치 빚쟁이에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싸두셨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마당에 들어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눈에 가시 같던 늙은 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그 개는요? 치우셨어요? 설마 아직도 방구석에 끼고 계신 건 아니죠? 방문이 열리고 김부님 할머니가 천천히 마루로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늘 낡은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나 보았던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쪽진 머리에 비녀까지 꽂은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낯선 위험에 눌려 철수는 잠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옷은 왜 그렇게 입고 계세요? 어디 잔치 가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꺼낸 물건들을 마루 끝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묵직한 현금 뭉치, 그리고 누렇게 바랜 땅 문서였습니다. 비닐이 풀어지며 5만 원권 다발이 드러나자 아들 내외의 시선이 자석처럼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현금이랑. 세상에. 저거 땅 문서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반응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나 굶어 죽지 말라고 혹여나 자식놈한테 집 뺏기면 길바닥에 나 앉지 말라고 숨겨두고 간 내 목숨줄이다. 철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비굴한 웃음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다 얼마예요? 저 옆에 공터 땅값이 지금 얼마인데? 어머니, 일단 이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불려드릴게요. 어머니, 요양원 취소할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제가 모실게요. 강남 아파트로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합세하여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옆에 있던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어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아들과 며느리의 명품 옷 위로,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위로 튀었습니다. 물러거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할머니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쓴 아들 내외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남편의 피땀이고 내 새끼 복실이가 목숨 걸고 지켜준 돈이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에 딱 써놨더구나. 자식놈들에겐 10원 한 장 주지 말라고. 너희가 냄새 난다고 발로 차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려 했던 그 개가 너희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그 미물이 발톱이 다 빠지도록 바닥을 긁어서 나한테 알려준 돈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결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한 발짝이라도 더 들이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게다. 당장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서슬퍼런 할머니의 기세에
그리고 유산상 속죄회라는 명확한 의사에 아들 내외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인부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짐을 내려놓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미련이 남은 듯 현금 다발을 쳐다보았지만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결국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욕설과 원망이 섞인 소음이 멀어지고 트럭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고요한 아침 햇살만이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수건에 쌓인 복시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복실아, 봤니? 할미가 이겼다. 내가 지켜준 덕분에 그 못된 놈들 다 쫓아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 못해. 여기가 영원히 우리 집이야. 할머니는 마당 한편 볕이 가장 잘 들고 감나무 그림자가 예쁘게 지는 곳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나무 아래였습니다. 직접 땅을 파고 가장 부드러운 흙을 골라 복시리를 묻어주었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던 간식과 낡았지만 녀석의 채취가 묻은 담요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아가, 잘 가거라.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 만나서 실컷 뛰어놀아라. 나중에 할미 갈 때 마중 나오는 거 잊지 말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새끼. 작은 무덤가에 앉아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에 눈물이기도 했지만 지독한 악몽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은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산동네에도 연두색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부님 할머니의 낡은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기울어졌던 지붕은 튼튼하게 수리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던 벽지는 화사한 꽃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우풍이 들던 창문은 이중창으로 바뀌어 이제는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방안이 훈훈합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집을 고치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게 묶어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복시리의 무덤, 아니 작은 화단을 가꿉니다. 복시리가 묻힌 자리에는 노란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꿈속에서 녀석이 뛰어놀던 그 꽃밭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유채꽃이 살랑거리며 흔들립니다. 마치 복시리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치?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허공에 말을 건넵니다. 대답해주는 이는 없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든든한 두 개의 별이 떠있기 때문입니다. 무뚝뚝했지만 깊은 사랑을 남겨준 남편, 그리고 작은 몸으로 할머니의 우주를 지켜준 복실이.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때때로 동네 노인들이 놀러와 묻곤 합니다. 김씨, 자식들은 연락 없어? 외롭지 않아? 그럴 때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연락은 무슨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리고 나 하나도 안 외로워. 내 진짜 가족은 여기 마당에 다 있거든.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 있다는 말 내가 살아보니 그게 정답이더라. 부님 할머니의 시선이 유채꽃밭 너머 파란 하늘로 향합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삶은 때로 잔인하고 비정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의 얼굴에 봄 햇살보다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